네, 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브리핑 듣고 두 프로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거래가 말라 있네요. 양시장 모두 7조 원 살짝 넘어가는 거래 대금 실려 있습니다. 마감 30분 앞두고 있는데요. 자, 두 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김덕국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중 저점에서 낙폭을 크게 줄이지 못한 채 양시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버티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2시, 3시 구간에 오전에 나왔던 890선 저점까지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큰 빅 이벤트는 앞서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FOMC 회의죠. 아무래도 이를 앞두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경계 심리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금요일도 유가가 올랐고, 김덕구 대표님, 이번 파월 입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 얼마나 강하다고 보세요? 사실상 시장에 큰 여파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FMC에서 이제 더 이상 내밀 카드라고는 사실상 베이비 스텝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요동이 치는 부분들이 사실 FMC를 주목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개인 혹은 기관, 그러니까 각 주체별로의 어떤 현금화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았었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지난 6월 같은 경우에 FMC에서 실제로 이제 코어 PCI, 그러니까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경우에는 3.9%로 지금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망을 했을 당시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경우에는 3.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제 3.6%인데 이 말씀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연준이 금리를 1회 이상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이제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전에 이제 물가가 높았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에너지, 즉 이제 유가 부분들이 시장에서 꽤나 많은 작용을 했다라고 치면은 이후에는 이제 식당 물가, 그리고 이제 뭐 제조업 PPI 물가들이 마찬가지 영향이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하반기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된 원인은 결국 미국의 상업 부동산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PC 물가 같은 경우에 이번 이제 9월 FOMC에서 다시 한번 전망치를 상향하게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도 상승했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고물가 상태가 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뭐 결국은 금리를 빨리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연준 입장에서도 장기화를 당연히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충격이 사실 기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연준도 부담을 상당 부분 느끼고 있다라고 좀 알 수 있는데 우선 이제 12월에 이제 페드워치에서는 이제 12월 FOMC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 73%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2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블 스텝, 이제 우리가 2회 연속으로 인상을 할 가능성이 그래도 5% 남짓 정도가 아직 전전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신다면은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물가가 단기간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시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9월에는 동결 가능성이 커서 시장을 많이 뒤흔들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긴 장기화될 고물가, 고긴축,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연말까지 지금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하는 시장 투자자들의 그 심리를 고스란히 녹아내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차 의원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좀 대형주 답나 싶었잖아요. 다시금 현선물 다 매도하고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만기약 넘게 던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현물 시장에 주력하기보다는 선물 시장에 이제 주력함으로써 현선물을 이용한 매매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뭐 다양한 매매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오롯이 지금 개별 주식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와 종목 사이에 이제 괴리를 발생시켜서 그 괴리에 따른 수익을 차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죠.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오롯이 그 기업의 개별 모멘텀보다는 시장 모멘텀을 이용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반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FOMC에 대한 기대보다는 다음 주에 있을 긴 추석 연휴죠. 거의 일주일가량 진행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두 가지라는 게 두 번째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일단 지난 주말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죠. 그러한 변동성이 지금 단기간에 잦아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 시장이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오른 상태에서 변동성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굳이 FOMC의 금리 인상보다는 자체 변동성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변동성이 있는 주식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주식을 눈 감고 끌고 가는 겁니다. 눈 감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추석 연휴 동안에 어떻게 매매할 수 없는데 일주일 동안 포지션을 끌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당분간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변동성 매매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보유 종목을 팔 이유는 없지만 네. 굳이 여기서 내가 산 리스크를 떠안기보다는 변동성에 따른 매매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 개별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뭐 보유한 것을 굳이 팔아야 될 상황들은 아니겠지만 굳이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한다. 물론 종목이 조정을 받으니까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현금이 있으시다라면 10월부터는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도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다 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가 먼저 흔들렸고 이제 반도체도 흔들리니까 10월은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비한 현금을 좀 끌고 가는 전략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신규 매수 실종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을 적극적으로 담으려는 이런 매수세가 강하지 않았고 이슈에만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2차 전지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전조정 받고 나서 오늘 중국 심천, 중국 상해종합지수 중심으로는 2차 전지가 꽤 괜찮았는데 항생지수는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흔들렸더라고요. 대만 각권도 1%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됐던 게 또 반도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국내 반도체 투토 포함해서 소부장단 다 크게 밀렸고요. HBM 모멘텀 안고 있는 쪽도 금요일 엔비디아 영향인지 크게 조정받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TSMC 수요 부진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젠 조만간 살아난다라는 기대감으로 반도체 업황을 지켜봤던 시각이 한 주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무게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거론되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이제 8만 전자 고개를 드느냐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뭐 연초부터 계속 기대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반도체 부분들에서는 이 삼성전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지금 현재 이제 TSMC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라든가 암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주가가 조정되는 원인은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축소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만약 뭐 7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사실 건정성 문제를 따진다면은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하방 압력이 또 다시 한번 클 수밖에 없다 보니까 탈환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날카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시장 빠지면 빠지고 중국 시장 빠지면 빠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하락 커플링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IT 기업에 대한 비중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차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펀드라든가 이런 어떤 상품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리스크 분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매력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개별 종목으로 지금 투자하기엔 조금 리스크가 커져 있다. 이 말씀이 맞아요? 사실 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긴축에 대한 장기화는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긴축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투자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오히려 투자의 방식의 문제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반도체가 오히려 기회일지 4분기에 디램 가격 올라올 거라면서 지난주 호평 나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시각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대응 포지션 어떻게 가져갈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시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 시각을 오롯이 내가 따를 것인가, 그들의 시각이 과연 냉정한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대중심리인가요? 대중심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이제 소위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중들이 반응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중들 얘기가 아니라 일부 전문가라는 분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몇 가지 구분을 해보죠. TSMC가 일단은 조금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TSMC의 주력은 뭐죠?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주력은 뭐죠?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곽강을 받는 이유가 뭐죠?
바로 HBM 때문입니다. HBM 같은 경우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더군다나 HBM은 TSMC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TSMC가 못 만듭니다. 아니, 안 만듭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TSMC의 모멘텀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모멘텀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엔비디아 모멘텀은 어떠냐? 엔비디아 모멘텀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현재 지금 주가 상승폭 대비해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폭을 본다라면 상대적으로 작죠. 엔비디아가 GPU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오롯이 실적을 받는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D램과 HBM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덜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저는 투자자분들이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TSMC는 TSMC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D램의 재고에 따른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오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어요. 이것이 드디어 해소될 국면이 저는 두 가지가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HBM에 대한 신모멘텀이죠.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거고 지금 현재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때 D램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생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고생 끝이라는 뭐 끝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없었습니다. 고생이 좀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반도체가 하나의 반도체가 아니죠. 각각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기 어렵고 반도체 투자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특히 HBM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많죠. 이번에 네. 애플의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또 삼성폰이 덜 팔리게 된다라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보일 수밖에 없고 예. 또 D램 재고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현존에 있는 상태이다 보면 일단은 저는 둘 다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이걸 또 그 대신 단기간에 이것을 가지고 시세를 내겠다라는 것은 또 맞진 않지만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면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좋은데 이걸 두 번, 세 번 나누기보다는 저는 5번, 10번 나눠가지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한번 모멘텀을 받을 때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 의원님 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HBM 좋다라는 시각 얘기하시면서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오히려 모아갈 수 있다 하셨잖아요. 긴 호흡으로. 그렇게 되면 오늘 한미반도체 급락, 또 PSK홀딩스, ISC, 엑시콘 이쪽으로도 굉장히 낙폭 컸잖아요. 이쪽도 다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장비, 소재 장비는 저는 조금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그 엑시트, 그러니까 이익을 좀 실현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수요가 늘어난 만큼 동반 상승한다는 개념은 1차적인 개념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매출이 0에서 100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죠. 100에서 200 올라갈 때 장비가 그만큼 늘어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하이닉스는 100에서 200이 올라갈 때도 여전히 수요를 볼 수 있지만 장비는 한번 들어가면 처음에 100을 만드는 데는 들어가지만 100에서 200을 만들 때는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IT 안에서도 지금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매력적인 쪽이 있는지 특히 오늘 애플 아이폰 관련해서는 또 꽤 초반 반응이 좋다면서 올라온 LG이노텍, BH 더구전자, 자화전자 이쪽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조금 세분화시키자는 차 의원님의 말씀에 더불어서 선별 전략 가능한가요? 사실 이제 뭐 반도체 소요가 가장 부족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기기 상품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축소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애플만 하더라도 지금 아이폰 15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질적인 시장 분석에서는 재평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중국으로부터는 매출 부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생산이 지금 과잉 생산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또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굳이 반도체 쪽을 봐야겠다라고 보신다면은 저는 이제 좀 의견을 조금 이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반도체 쪽을 포기하실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중의 조절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기기 판매, 즉 이제 어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전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포지션을 담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이라면은 결국은 이제 소재 장비 쪽으로 다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변동성 자체가 커지는 부분들이 결국은 테마에 묶여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오늘 같은 장중이라고 해서 조금 조정이 나왔네 이럴 때 오히려 반도체를 더 무리하게 담으시기보다는 조금 기존의 비중은 견주를 하시되 차익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밀물썰물을 받쳐간다는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밀당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주의 움직임, 개별적인 시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산발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사우디,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수주 인프라 기대감 있는 쪽 들썩였고요. 저궤도 위성, 2차전지 일부 종목들도 반등을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코스닥은 다시 한번 저희 말씀 나누는 한 3시 8분경에 저점 낮추면서 890선 깹니다. 889선까지 내려앉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인 쪽 먼저 AP위성 가보겠습니다. 과기부 쪽에서 한국판 스타링크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스타링크가 4분기에 안정적으로 한국에 상륙할 거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 탄력이 초반 분위기를 전혀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16,670원 장중 고점이었고요. 현재는 15,000원대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새롭지가 않았던 건지 차현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단기간에 한 50% 올랐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주가 탄력성이 8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제 뭐 한 달 사이에 한 50% 정도 오른 뭐 고점 대비해서는 뭐 한 60%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단기간의 시세를 좀 보인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뭐 뉴스와 차트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놓고 보면 단기간에 급등한 상태에서 오늘 윗꼬리를 좀 세게 달아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량도 지금 400만 주가 넘은 상태고 오늘 고점이 16,670원인 상태에서 이제 지금 되면 10% 정도 반납한 상태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예. 단기적으로 좀 쉬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일단 정책 모멘텀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타링크와 관련해 가지고 항상 위성주들이 이제 들썩들썩 거렸습니다만 네. 특별하게 이제 이것을 끌고 가는 힘은 자체는 약했죠.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이 부분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해서는 어렵죠. 지금 일단 정부가 예비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궤도 위성, 우리가 이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여력은 되죠. 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고흥반도에 이제 우주 발사 기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신 위성도 발사한 경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고, 이것에 따른 또 파생되는 부가적인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쏟아 부어도 되느냐. 예타라는 건 그거죠.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얻는 비용 대비 손익이 있느냐라는 것가 예비 타당성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개별 기업들이 하는 거가 아니라 정부가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비 타당성 검사가 나오고 그 예비 타당 검사를 이제 통과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정부가 이것을 이제 관련된 사항들을 한 다음에 국회에 이제 예산을 신청해야죠. 네. 정부가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국회 승인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요. 우리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이것을 갖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통신기기를 곳곳에 까는 것보다 저궤도 위성을 한두 개 띄워놓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호흡으로 접근할 것들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적인 예로 울릉도에다가 그 공항 세우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거는 이미 반영되면서 한 달 가까이, 보름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호흡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도 또 한번 자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징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7월 말부터 22만 원에서 한 달 반을 쉬었네요. 지금 1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쪽에서 신용등급을 올렸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큰 호재인가?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점 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가? 이제 계속 가나요, 김 대표님? 우선 이제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 등급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보를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이제 스탠다드 포스, 그러니까 S&P죠, S&P. S&P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평가를 하는데, 신용 등급을 상향했다는 부분들이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크레딧 워치 상태, 즉 우리가 90일 동안에 너희를 살펴볼 것이다. 90일 동안 살펴봤는데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결정이 내려지면은 이때부터는 마찬가지로 더블 B 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더블 B 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투자 적격채가 아니라 비적격채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하이드 채권이라고 부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인 이유는 그래도 굉장히 견고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우리 자국 내 입장에서는 뭐 더블 B 정도면은 괜찮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주식 시장보다 전체 규모가 몇 배가 되는 곳이 채권 시장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적격채 유지로서는 작용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최근에 왜 이런 평가가 그럼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볼 수 있었던 거를 왜 다시 이제 이걸 철회를 했느냐라는 부분이라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레깅 효과, 즉 우리가 최근에 이제 유가 부분들이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는 유가 영향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던 게 SK 이노베이션이지만 네.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화가 다시 이제 유가 부분이 상승하다 보니까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첨단 산업 제조에 대한 부분들에서 세액 공제 부분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하반기에 반영될 기대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이 과거 이제 고점이었던 22만 5천 원까지의 주가를 회복하려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부분이 회복이 되는지가 우리가 좀 주석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과제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관심주 듣고 프로일성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덕효 대표께서 가져와 주셨네요. 오랫동안 소외됐던 종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움도 많이 겪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사실 이제 대한전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전선주 하면은 차라리 LS전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탄력적이지가 않아서. 그렇죠. 결국 이 탄력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말씀드린다면은 결국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 관련된 부분들에서 케이블이 있다 보니까 사실 대한전선은 2022년도에 이 부분들이 많이 소외를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상반기에 이제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일진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목들이 왜 상승을 했나 살펴보니 지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노후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 부분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난 유럽향 매출이 지금 60% 가량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상반기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전력 교체를 했던 장비들이 대부분은 수명이 40년이 지금 벌써 지난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전선에 대한 메리트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던 점유된 시장에서의 선수 교체가 일어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대한전선이 또 한 가지 좋은 호재가 있었죠. 올해 이제 마찬가지로 앞서 소개드렸던 초고압 송전 관련된 부분들에서 전선 케이블이 개발이 되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부분에서 수주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경쟁 대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면 앞으로 이제 대한전선의 몸값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까지 보세요? 사실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연내 신고가를 달성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전에 그래도 이제 평단가를 어느 정도 관여를 했을 때는 15,000원까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전선이 워낙 주가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혹여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12,000원 선까지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종목을 교체하시거나 혹은 비중을 조금 더 가볍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일선 위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다. 일진전기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좀 소외됐었죠. 이제 호재 반영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대한전선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프로들 보내드릴게요. 김덕호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